중동고 통합과학 담당 김지훈 선생입니다. 반갑습니다. 시험 보느라고 우리 아이들도 고생 많았지만 학부모님들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시험 끝나고 나면 몇 점인지도 굉장히 많이 중요하지만 이번 시험에서 뭘 틀렸고 왜 틀렸는지 아는 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으로, 그래야지 다음번 시험에서 틀리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동영상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자, 같은 폴더에 있는 동영상 파일 말고 같은 폴더에 PDF 파일이 있을 거거든요. 그걸 같이 띄워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불편하시면 그냥 출력해서 보셔도 괜찮고 아니면 그냥 보셔도 괜찮습니다. 자, 총평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총평 보면요. 이번 기말고사 범위는 다음과 같이 물리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이 표를 보시듯이 물리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으로 골고루 구성되었고요. 그리고 2-1 지각의 구성물질, 요 02-1의 지각의 구성물질하고, 그리고 요 신소재 부분 같은 경우에는 원래 지학이랑 물리 단원인데 화학 선생님께서 수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화학적인 부분이 시험에 좀 나왔습니다. 시험 범위는 이렇게 되었었고요. 단원 난이도는 이번에 제일 어려운 단원이 산화와 혼원이었는데요. 시험엔 실제로 그렇게 어렵게 출제가 안 됐고 아마 다음번 시험에서 이게 앞부분만 시험에 들어갔거든요. 다음번 기말고사 때 중간 부분과 뒷부분이 들어가게 될 건데 거기에서 아마 어렵게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발전과 전력수송, 요게 지금은 물리 1, 2에서 다 빠지고 변압기만 물리 2에 남아 있는데요. 예전엔 물리 1에 있었던 내용이고요. 지금 요게 어렵게 내면 예전 문제 같은 경우에 진짜 어려운 게 많이 있는데 이번 시험에서는 아주 어렵게는 안 나왔어요. 저희가 아주 어려운 문제까지 풀어봤고 준비를 했었거든요. 근데 아주 어렵게는 안 나왔지만 그래도 일단 이 단어는 나오면 무조건 좀 어려운 축에 속하는 그런 문제들이 대부분입니다. 그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 2번 읽어볼게요. 이번 시험 범위의 물리단원 09-1 발전과 전력수송은 고3 물리 1, 2에서 요구하는 수준까지 출제하게 되면 정말 매우 어려운 시험이 되며 선배들의 경우 실제로 그런 수준까지 출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학원에서는 그래서 고1용 통합과학 EBS 문제, 그리고 물리 1의 고2 모의고사 기출 문제, 물리 1, 2의 고3 모의고사하고 EBS 교재 문제를 거의 대부분 풀렸습니다. 이용해서 시험 대비를 했지만 이번 시험에서는 그렇게 어렵게 출제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 해도 09-1의 발전과 전력수송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원리만으로도 매우 어렵기 때문에 원리를 이해하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험에서는 난이도 조절이 이 단원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항목 볼게요. 화학인 06-1 산화와 환원은 또한 매우 어려운 단원이긴 하지만 아까 이미 설명드렸듯이 시험 범위의 앞부분 일부만 들어가게 되어서 그리 어렵지 않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볼게요. 지구과학이 매우 지엽적 암기 내용까지 출제가 되었고요. 생명과학은 대체로 쉽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다음 5번 보겠습니다. 매우 어려운 문제 및 문항으로 난이도 조절을 하지는 않으셨고요. 중 또는 중상 난이도 문제를 여러 개를 출제하심으로써 난이도 조절을 하셨습니다. 아주 어려운 문제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6번 읽어보면요. 중동고 문제로 보면 평이한 수준이었고요. 1등급 컷은 아마 100점 또는 객관식을 모두 맞춘 학생 중에서 서수형 부분 점수 감점을 받은 학생까지가 1컷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음 7번 내용 보겠습니다. 중간고사가 쉬운 편이었기 때문에 기말고사가 매우 어렵게 출제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기말고사 범위 또한 산화와 환원의 금속 반응성, 그리고 중화 반응의 화학 부분이 좀 어렵습니다. 중화 반응에 매우 어려운 화학 단원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0월 22일 토요일과 23일 날 개강을 해서 좀 일찍 개강을 할 계획이었는데요. 상담실에서 학부모님들 중에서 상당수의 학부모님들께서 너무 시험이 길어지면 시험 대비가 너무 길어져서 아이들이 긴장과 피로도 때문에 힘들어한다고, 그래서 개강을 한 주 늦추는 게 어떠냐고 말씀하셔서 한 주 늦춰도 진도를 끝내는 데는 크게 문제가 안 되거든요. 원래 계획은 이렇게 개강을 하게 되면 6번 진도 수업을 하고 1번 무료 보강을 하고 그리고 직보의 계획이었는데요. 이렇게 29일, 30일로 개강을 좀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은 이렇게 되었었지만 변경된 계획은 6회 더하기 직보로 바꿀 거고요. 진도를 나가는 데는 아마 4주 정도면 거의 진도가 끝날 거고요. 그 다음 2번 정도의 수업으로 정리를 하고 어려운 문제풀이를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진도를 끝내는 데는 큰 지장은 없습니다. 자, 다음 8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어려운 개념과 반복적인 연습이 필요한 문제들을 오랜 기간 복습 문제를 통해서 준비해왔고 직보 때 주의하라고 짚어준 내용에서 함정 문항들이 좀 출제가 됐습니다.
분석 자료를 보면 학원에서 모두 설명해주고 짚어준 내용이라서 누구나 100점을 받게 될 것 같지만 사실 중동고 시험에서 100점을 받는다는 게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중동고에서 워낙 다양하고 어려운 문제와 함정 문항을 만들어 출제하시기 때문에 학원에서도 그에 맞춰서 조금 넓게 가르치게 되고 다양한 문제들과 더불어 중요한 문제들은 반복해서 복습 문제 숙제로 나가기 때문에 숙제 양이 좀 많은 편입니다. 1주차 수업 후부터 직보 때까지 빠짐없이 매주 숙제를 잘 해오고 수업을 잘 들은 경우에 이제 100점이 나오게 되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과학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서 선생님이 제시해준 방향 그대로 따라오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하는 고민이지만 기말엔 좀 더 효율적으로 시험 준비가 될 수 있도록 고민하고 더 잘 준비하겠습니다. 제가 이 동영상을 준비하는 게 학원에서 이렇게 잘 준비했으니까 학생들이 잘 못해서 이걸 틀린 거예요 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혹시 그런 변명이 될까 봐 좀 조심스러운데요. 그게 아니고 잘 쉽지 않습니다. 중동고에서 다 맞추는다는 게 참 쉽지가 않고요. 다음번 시험에서는 이렇게 조심을 해야지 맞출 수 있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리고 아이들한테 얘기해 주고 싶어서 동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자, 혹시 궁금하신 게 있으면 언제든지 학원으로 연락 주시거나 제게 연락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마지막 내용 한번 읽어볼까요? 시험이 끝나면 시험을 잘 본 학생보다 좋은 점수를 얻지 못한 학생에게 더 마음이 쓰이고 부족하게 해준 부분 없는지 생각하게 됩니다. 기말고사에는 보다 많은 학생들이 더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너무 고생 많았지만 학부모님들께서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총평은 이렇게 마치고요. 각 문제에 대한 해설을 다음 파일에서 보실 수 있겠습니다. 1번부터 5번까지 객관식 5문제를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요, 물리 문제였고요. 배점은 2.9점에 난이도 하, 아주 쉬운 문제였습니다. 문항 분석 한번 읽어볼까요? 전자기 유도 현상의 기본 원리를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아주 쉬운 문제였습니다. 요 문제를 틀렸다면 기본적인 공부가 너무 안 된 그런 경우일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요거 직보 자료에 있는 내용인데요. 제가 혹시 이때 디귿 보기에 세기가 더 강한 자석을 사용한다를 혹시 더 큰 자석의 세기가 커야 되는데 크기가 큰 거라고 혹시 나올까봐 짚어줬는데 그렇게 하면 함정이 되는데 그런 함정은 출제가 안 됐습니다. 1번은 아주 쉬운 문제였고요. 다음 2번 문제 보겠습니다. 2번도 물리 문제였고요. 배점은 3.4점, 난이도는 중 문제였습니다. 앞서 총평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번 시험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나오진 않았고요. 난이도 중 또는 난이도 중상 정도의 문제가 여러 개가 출제가 됐습니다. 3.4점 배점이었고요. 문항 분석 읽어볼게요. 전자기도 현상의 상세 원리를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였습니다. 항상 출제되는 유형이라서 2주차 수업 후에 매주 복습 문제를 많이 연습했기 때문에 아마 어렵지 않게 정답을 골랐을 겁니다. 이 문제를 틀렸다면 복습 문제 숙제가 많이 안 된 경우일 거예요. 아마 한두 주 정도만 아마 풀어봤어도 이거 어렵지 않게 풀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 왼쪽 내용이랑 오른쪽 내용이랑 달라 보이지만 사실은 풀이가 똑같은 거고 같은 원리를 설명하는 거고요. 저는 좀 더 어렵게 나오길 바랬는데 사실 내려오면서 이 물체가 점점 전자기도 현상에 의해서 속도가 내려오는 것을 저항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유낙하하는 물체에 비해서 얘가 속도가 점점 요만큼 생기진 않는데 혹시 이 P점보다 Q점이 속도가 느리다라고 나올까봐 느리진 않거든요. 얘 자유낙하에 비해서 조금 덜 속도가 생기는 거지 속도가 느리진 않는데 거기까지는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짚어주긴 했었는데 안 나왔고요. 아주 어렵게 출제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문제 틀렸다면 말씀드렸듯이 복습 문제 숙제가 좀 많이 안 된 경우일 겁니다. 다음 3번 문제 보겠습니다. 배점은 3.0점이었고요. 난이도 중 문제였습니다. 자, 문항 분석 읽어볼까요? 전자기도 현상을 이용한 발전기의 원리를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 또한 항상 출제되는 유형이라서 2주차 수업 후에 매주 복습 문제를 많이 연습을 했고요. 그래서 어렵지 않게 정답을 골랐을 겁니다. 아마 이 문제 또한 틀렸다면 복습 문제 숙제가 많이 안 된 경우일 거예요. 기본적인 원리를 좀 물어보셨고요. 사실 이거 좀 어렵게 내신다면 함정도 만드실 수 있는 거였는데요. 자기장 세기가 가장 강할 때 전류의 세기가 제일 세다. 이런 게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그거를 그래프를 통해서 풀어라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 문제는 사실 그래프까지 그릴 필요는 없었고요. 기본적인 원리를 물어보는 난이도 중 정도의 문제였습니다. 3번 봤고요. 다음은 4번 보겠습니다. 4번도 물리 문제였고요. 배점은 3.5점, 좀 높은 편이죠. 난이도 중 정도의 문제였습니다. 자, 문항 분석 읽어보겠습니다. 에너지원에 따른 발전 과정을 암기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였습니다. 배점이 높기는 하지만 함정 없이 출제가 되어서 그리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이것도 2주차 진도 수업 후에 어려운 고3 문제들도 복습 문제로 매주 나갔지만 사실 이거는 어려운 고3 문제가 아니고요. 그냥 사실 암기 문제거든요. 그런 문제만 저희가 복습 문제를 푸는 게 아니고 이런 중요 암기 사항 또한 항상 함께 나가기 때문에 복습 문제를
잘 푼 학생 같은 경우에는 어렵지 않게 정답을 골랐을 겁니다. 물론 짚볼 때도 짚어주었죠. 틀렸다면, 이 문제 또한 틀렸다면 아마 복습 문제가 숙제가 잘 많이 안 된 경우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사실 저는 이 문제에서 좀 함정을 낸다면 결국은 전기 에너지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이때 여기 수차가 있고 이 터빈이 있고 그리고 발전기가 있는데 터빈에서 운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뀐다라고 하면 사실 틀린 보기입니다. 이 교과서 그림이거든요. 터빈이 아니고 발전기에서 바뀌는 거고 터빈에서는 열 에너지가 화력 발전 같은 경우 열 에너지가 수증기의 열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혹시 그걸 낼까봐 이렇게 좀 짚어줬었고요. 그리고 또 터빈을 돌리는 게 화력 발전 같은 경우에는 물이 아니고요. 수증기거든요. 혹시 그런 걸 물로 낼까봐 뜨거운 물이 돌린다라고 하면 그것도 틀린 보기인데 그런 것도 짚어줬었는데 그런 함정들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난이도는 그리 어렵지 않은 중정도의 문제였습니다. 다음은 5번 문제 보겠습니다. 5번 문제 물리 문제였고요. 배점은 3.7점 많이 높았습니다. 3.7점 난이도 중정도의 문제였습니다. 자, 문항 분석 읽어보겠습니다. 전자기도 현상을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 또한 배점이 높기는 하지만 함정 없이 출제가 되어서 그리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2주차 진도 수업 후에 매주 복습 문제로 나갔던 유형의 문제라서 복습 문제 숙제를 잘 푼 학생들은 어렵지 않게 정답을 골랐을 겁니다. 여기 디귿 보기를 보면요. 디귿 보기에 좌석과 코일 사이에는 청력이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잘 안 보이시죠? 우리 아이들 시험지에 보면 있습니다. 이거 제가 워드를 다 친 거고요. 이 사진을 제가 학생들한테 보내달라고 해서 봤는데 사진을 그대로 띄우면 학생이 쑥스러울 거잖아요. 본인 사진이 시험지 사진이 뜨니까. 이건 워드를 제가 다시 친 거고요. 그리고 이건 이제 시험 전달 주의사항의 내용인데요. 이것도 이제 청력인 경우하고 그리고 내려올 이 청력인 경우하고 힘의 종류인 경우하고 힘의 방향인 경우가 답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짚어줬었는데 그렇게까지 어렵게 문제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복습 문제를 충실히 풀었다면 어렵지 않게 잘 풀었을 그런 문제였습니다. 까지 해서 5번까지 해설을 마쳤습니다. 자, 다음은 6번부터 10번까지 보겠습니다. 6번 물리 문제였고요. 배점은 3.3점의 난이도 중 정도의 문제였습니다. 앞서도 몇 번 말씀드렸듯이 이번 시험은 아주 어려운 문제가 한두 개 나온 게 아니고 난이도 중상 정도의 문제가 여러 개가 나왔습니다. 자, 문항 분석 한번 읽어볼까요? 전력 수송 과정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였습니다. 니은 보기를 보면 주상변압기의 1차 코일은 2차 코일보다 가문수가 적다. 복습 문제로도 몇 차례 나갔던 보기였고요. 아예 보기가 자체가 이게 나갔었고요. 전력 수송의 원리를 이해하고 있으면 옳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건 교과서 그림인데요. 교과서 그림에 대해서 이렇게 높이고 낮추는 걸 제가 설명을 했지만 사실은 발전소 앞에선 전압을 높여야 됩니다. 고압 충전을 해야 되니까요. 동네에 오면 다시 낮춰서 220V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 낮춰줘야 되거든요. 그 정도만 이해하면 니은은 어렵지 않게 답을 고를 수 있었고요. 디귿, 주상변압기에 흐르는 전류는 직류이다. 짚볼 때 주의하라고 짚어준 내용입니다. 발전과 송전, 집에서 쓰는 거 모두 다 교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과서 뒤에 보면 초고압 직류 송전이 나오는데 그건 되게 특이한 경우고 우리는 일반적인 송전 과정은 다 교류를 쓰는 거 설명을 했었습니다. 틀렸다면 아마 복습 문제 숙제가 매우 안 된 데다가 직보 수업까지 다 안 들었다면 제대로 안 들었다면 아마 그럼 틀렸을 거예요. 두 번 복습 문제에서도 뭐 자주 나왔던 거였고 직보 때도 짚어줬던 내용이었거든요. 다음은 7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7번은 배점의 3.4점 난이도는 중 정도의 문제였습니다. 그동안의 중동고 문제가요. 송전에서 전력 손실 문제에서 손실 전력 문제에서 굉장히 어려운 게 여러 번 나왔었거든요. 이번 시험은 아마 송전이 아니고 변압기에서 어려운 게 나올 수 있어 라고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얘기를 해서 여러 가지 물리2에 지금 변압기가 물리2에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뭐 작년 수능의 물리2 문제, 물리2의 수능 특강 문제들도 막 다 풀렸었는데요. 이게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 문제풀이가 달라서 좀 어렵습니다. 어떤 경우에 가문수를 구할 때 그리고 V를 구할 때 I를 구할 때 R 구할 때 이때 문제풀이가 다 다르기 때문에 어려운데요. 그거를 얘들아 그렇게 풀지 말고 그러면 우리 표를 그려서 풀자라고 해서 표를 만들어줬고요. 이 표에 넣어서 차근차근 풀게 되면 그리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표를 쓰지 않아도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그런 쉬운 문제에 좀 속했습니다. 변압기 문제치군요. 하지만 그래도 변압기이기 때문에 중정도의 난이도를 봤고요.
그래서 변압기의 기본 원리를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쉬운 문제였고요. 이 문제를 틀렸다면 아마 기본적인 공부가 변압기에 대한 이해가 전혀 안 되어 있는 그런 상태였을 겁니다. 7번 해설을 했고요. 다음 8번 문제 보겠습니다. 8번은 배점이 제일 높았죠. 3.8점 배점에 난이도는 상 문제였습니다. 미리 말씀드렸듯이 난이도 최상은 아니었고요. 요게 이제 어려운 문제로 나오긴 했는데 난이도 상 정도의 문제였습니다. 이건 2013년 3월 교육청 문제인데요. 요 문제 그림을 똑같이 쓰셨고요. 그리고 요거 구하는 것도 거의 똑같이 문제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물론 우리 아이들은 이걸 당연히 풀어봤겠죠. 고3 문제들을 많이 풀어봤거든요. 자, 문항 분석 읽어보겠습니다. 송전 과정에서 손실 전력을 구하는 문제였습니다. 선배들의 경우 이 유형의 매우 어려운 문제까지 출제된 적이 있어서 2주차 수업 후 비슷한 유형을 매우 어려운 문제까지 많이 연습을 했는데요. 예년 중동고 시험에 비하면 다소 쉽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손실 전력을 구하는 계산 문제는 근본적으로 매우 난이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걸 난이도 있는 것을 이해해야지만 쉬운 문제도 건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더 어려운 문제들이 이제 고3 문제들 중에서 또 존재하게 되고요. 틀렸다면 이 문제 틀렸다면 복습 문제 숫자가 많이 안 된 경우 아마 그런 경우일 겁니다. 자, 8번까지 말씀드렸고요. 다음은 9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9번은 지약 문제고요. 배점은 2.9점의 난이도 중 문제였습니다. 범위는 지약이지만 수업은 화학 선생님께서 수업을 하셨습니다. 자, 문항 분석 읽어볼까요? 규선형 광물의 구조와 특징을 암기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였습니다. 자, 기억 보기 읽어보면요. A는 규소와 산소만으로 광물을 이룬다. 요거 때문에 헷갈려서 틀린 학생들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한번 화살표 다음에 읽어볼게요. A는 모든 산소가 금속 양이온과 이온 결합을 형성해서 광물을 이루고 있으며 금속의 함유량이 가장 높다고 학원 수업과 직보 때 항상 짚어줬던 내용이었고요. 규산형 광물이기 때문에 규소와 산소만 있을 거야 라고 잘못 생각해서 정답인 4가 아니라 오답인 5로 고르는 학생이 조금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랬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따진다면 A건 B건 C건 다 규소와 산소로 되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A만 콕 집어서 얘기한 건 선생님의 출제 의도가 A만 콕 집어서 얘기한 건 규소와 산소 그리고 A가 가장 금속의 성분이 다른 거에 비해서 많기 때문에 그걸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실수하는 경우에는 어떤 경우가 많냐면요. 공부량이 충분치 않으면 시험에서 여유보단 조급한 마음이 커져서 이런 문제에서 잘못 판단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틀렸다면 공부의 양이 충분치가 않아서 조급한 마음에 실수를 한 경우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9번 봤고요. 다음은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9번 문제에서 잘 안 보일까 봐 좀 크게 그림을 띄운 그림이고요. 다음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10번도 지약 문제였고요. 이것도 화학 선생님께서 수업을 하셨습니다. 배점은 2.9점의 난이도는 중 정도의 문제였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배점은 3.1점이었고요. 난이도는 상, 좀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자, 문항 분석 읽어보겠습니다. 규산형 광물의 물리적 특성을 지엽적 내용까지 암기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였습니다. 5 원자수분의 Si 원자수가 정확히 암기가 되어야지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고요. 여기에는 5 원자수분의 Si 원자수를 분수로 줬고요. 그걸 저희는 이제 비율로 얘기했었는데 암기가 되면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고요. 직보 때도 강조를 했었습니다. 아마 정확히 외우지 못했다면 매우 틀리기 쉬운 그런 문제였습니다. 정확한 암기가 필요했던 문제였고요. 아마 이 문제는 지엽적 암기 이런 것들을 사실 다 외워야 됩니다. 다 외워야 돼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중등부에서 굉장히 특히 화학 선생님께서 지엽적인 문제를 많이 내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엽적 암기가 안 됐다면 틀릴 수 있는 다다다다 외워야 되는 그래서 난이도 상으로 넣어봤습니다. 10번까지 봤고요. 자, 다음 파일에서 11번부터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11번부터 15번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11번 문제는 물리 문제였고요. 범위는 물리지만 화학 선생님께서 수업을 하셨습니다. 배점은 3.3점의 난이도 중 문제였습니다. 문항 분석 읽어보겠습니다. 탄소 동수체 중에서 그래핀의 성질을 암기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였습니다. 교과서에 있는 그래핀의 장점, 단점, 특징을 보기 5개로 구성하셨으며 직보 때 각각의 내용들을 정리해주고 서술형으로도 출제 가능하니까 좀 외워놓자라고 정리했던 내용이 나왔습니다. 서술형 나올 줄 알았는데 선생님께서 강조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 중에서 마지막 내용 5번이 이제 틀린 보기였는데요. 비교적 대량 생산이 쉽다가 아니고 어렵다라고 해야 되는 거거든요. 대량 생산은 아직은 좀 어렵습니다. 네, 그런 문제였고요. 이 문제 또한 틀렸다면 아마 지엽적인 암기가 좀 안 된 그런 경우일 겁니다. 11번까지 11번 봤고요. 다음 1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12번은
물리 문제 배점 3.3점의 난이도 중 문제였습니다. 문항 분석 읽어보겠습니다. 초전도초의 성질을 암기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였습니다. 액체 질소의 온도는 TC보다 높다. 기억보기였는데요. 약간의 함정이 있었지만 높다가 아니고 이제 낮다라고 해야 되는 거거든요. 조심해 얘들아. 여기 임계 온도란 건 초전도 현상이 나타나는 온도 중에서 가장 높은 높은 온도인 거라고 이제 직부터 짚어줬었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보기들은 쉬운 암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틀렸다면 아마 기본적인 암기가 좀 덜 되었거나 직보 수업을 못 들은 그런 경우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거 기본적인 암기 내용이었습니다. 12번 맞고요. 다음 13번 문제 보겠습니다. 13번. 자, 물리 문제였고요. 이것도 이제 화학 선생님께서 수업을 하셨습니다. 난이도 하 문제인데요. 배점이 3.6점이면 굉장히 높잖아요. 근데 왜 난이도가 하가 됐냐면요. 원래 처음에 최초의 시험 문제가 이거였습니다. 이거였는데 디귿 보기를 바꾸셨어요. 디귿 보기가 원래 좀 어려운 보기였거든요. 근데 선생님께서 시험 시간에 바꾸셨습니다. 쉬운 걸로요. 아마 이거 안 가르친 것 같은데 라고 아마 하셨던 것 같은데요. 사실 가르치진 않으셨지만 학교에서 동영상을 5개 보여주셨거든요. 그 5개 보여주신 동영상 중에 한 군데 있었어요. 제가 동영상도 저도 다시 봤고요. 그 중에서 동영상 내용 중에서 이거 좀 알아둬야 돼 라고 정리했던 거에 있었는데 그 디귿 보기가 빠지는 바람에 난이도가 하로 바뀌었어요. 디귿 보기가 변경되지 않았다면 아마 난이도가 4항이었을 거고요. 많이들 틀렸을 텐데요. 좀 아쉽습니다. 짚어줬던 내용이었는데요. 디귿 보기가. 한번 읽어볼까요? 액정의 특징을 이해 및 암기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였습니다. 디귿 보기, 액정에 가하는 전압의 세기를 변화시켜 빛의 투과량을 조절할 수 있다. 시험 중에 이걸 수정해 주셨어요. 액정 디스플레이는 이런 데 사용할 수 있다. 읽어볼까요? 수정 전에 디귿 보기가 어려운 내용이라서 배점을 3.6점으로 하셨던 것 같은데요. 디귿 보기를 수정해 주시면서 난이도가 하로 낮아졌습니다. 수정 전 보기는 교과서나 학습지에는 없지만 학교에서 보여주신 동영상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서 직보 때 짚어줬었는데요. 동영상 내용까지 출제하는 거 좀 과하다는 생각이셨는지 아니면 그 동영상에 나오는 걸 깜빡하셨는지 아마 이거 바꿔주셨습니다. 보기를. 난이도가 하로 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틀렸다면 아마 기본적인 암기가 잘 안 된 그런 경우일 겁니다. 기본적인 나머지 문제가 너무 쉬워졌어요. 디귿을 바꾸는 바람에요. 다음 14번 보겠습니다. 14번도 물리 문제였고요. 이것도 화학 선생님께서 수업을 하셨습니다. 신소재 단원입니다. 배점은 3.2점의 난이도 중 문제였습니다. 자, 문항 분석 읽어보겠습니다. 자연 모방 신소재에 대해서 지엽적으로 암기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였습니다. 니은 보기가 뭐였냐면요. 나는 모르포나비의 구조색이 나타나는 원리를 모방하였다. 이 구조색이라는 게 교과서에 나오는 게 아니고요. 학교 학습지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구조색이 조금 낯선 단어일 수 있는데요. 교과서는 없지만 학습지에 나온 단어라서 혹시 구조색이라고 서술도 나올 수 있어. 서술형에서 키워드를 꼭 넣어줘야 되는 거야 라고 얘기했었는데 객관식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혹시 틀렸다면 학교 학습지를 꼼꼼히 암기하지 않았거나 직보 수업을 아마 잘 듣지 못한 경우일 거예요. 학습지에도 나와 있고 직보 수업 때도 짚어준 내용입니다. 난이도는 중 정도에 외울 게 좀 있어서요. 지엽적인 암기가 좀 있어서 난이도는 중 정도로 분류를 했습니다. 다음은 15번 보겠습니다. 15번도 물리 문제, 신소재 문제였고요. 이것도 화학 선생님께서 수업을 하셨습니다. 배점은 3.7점에 난이도 중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문항 분석 읽어보겠습니다. 다이오드의 특성을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였습니다. 똑같은 그림을 수업 시간에도 제가 이제 그려줘서 설명했었고요. 그리고 복습 문제로도 나갔으며 직보 때도 설명해준 내용이라서 어렵지 않게 정답을 골랐을 겁니다. 배점이 좀 높기는 하지만 아주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다이오드의 원리를 이해하고 있다면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를 틀렸다면 아마 중요한 다이오드의 원리를 이해 못한 경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중요 원리를 잘 이해하지 못한 데다가 복습 문제로도 여러 번 나갔던 거였기 때문에 복습 문제 숙제가 안 됐다면 아마 틀릴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까지 해서 15번까지 말씀드렸고요. 16번부터는 다음 파일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6번 화학입니다. 화학 문제였고요. 배점은 3.3점. 화학이니까 당연히 화학 선생님께서 수업을 하셨고요. 난이도는 중 정도의 문제였습니다. 자, 문항 분석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리의 산화 환원에 대해서 이해 및 암기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였습니다. 기억과 니은은 아주 쉬운 보기였고요. 디귿이 조금 어려운 보기였거든요. 교과서는 없는 내용인데 이걸 내셨더라고요. 디귿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촛불꽃에서 알코올이 불완전 연소해서 일산화 탄소가 생성된다. 이 불완전 연소란 게 뭔지 교과서는 없는데 그걸 내셨고요. 통합과학 교과 과정은 아니지만 선배들 시험에서 한번 출제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또 아마 수업 시간에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학습지에는 없었거든요. 아이들이 필기해 놓은 거에는 없었습니다. 불완전 연소가. 근데 선배들 시험에서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얘들아 불완전 연소는 이런 거야. 요거 알아둬야 된다. 그리고 또 알코올이 불완전 연소된 거지 산화구리가 구리가 불완전 연소된 거 아니야라고 또 얘기했었는데 그건 안 나왔고 근데 불완전 연소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틀렸다면 아마 직보 수업을 잘 못 들은 경우에는 틀릴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16번 봤고요. 다음은 17번 문제 보겠습니다. 17번 생명과학 문제였고요. 3.2점 배점의 난이도 하. 아주 쉬운 문제였습니다. 뭐 시험 전날 한 번만 읽어보면 알 수 있는 그런 아주 쉬운 문제였고요. 생물 다양성의 세 가지 항목을 이해에 및 암기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쉬운 문제였습니다. 어떤 문제집이나 나오는 아주 매우 쉬운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 틀렸다면 아주 기본적인 공부가 안 되어 있는 아마 그런 상태였을 겁니다. 다음은 18번 문제 보겠습니다. 18번 문제 생명과학 문제였고요. 배점은 3.4점에 난이도 하. 이번에 생명과학 문제가 좀 쉽게 나왔습니다. 자, 문항 분석은 생물 다양성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 및 암기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쉬운 문제였고요. 이 문제 또한 틀렸다면 아마 기본적인 암기가 기본적인 공부가 안 된 그런 경우일 겁니다. 생명과학 선생님께서 바뀌시면서 문제가 좀 쉬워졌는데요. 작년까지 하셨던 생명과학 선생님께서 좀 많이 어렵게 내셨었거든요. 올해는 좀 쉽게 내셨는데 그래도 선생님께서 또 기말 때는 어렵게 내실 수도 있으니까 항상 가장 어려운 것까지 공부를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번 문제 보겠습니다. 생명과학 문제였고요. 배점은 3.5점의 난이도 하 쉬운 문제였습니다. 문항 분석 읽어볼까요? 생태계 구성 요소 간의 상호작용에 대해서 이해 및 암기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쉬운 문제였습니다. 이것 또한 틀렸다면 공부가 기본적인 공부가 좀 안 된 아마 그런 상황일 겁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은 아주 쉬운 문제였거든요. 다음 20번 문제 보겠습니다. 20번 문제 생명과학 문제였고요. 배점은 3.5점의 난이도 중 정도의 조금은 난이도가 있는 문제였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양지와 음지의 조건에서 잎이 변화하는 식물의 적응에 대한 해석을 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였습니다. 똑같은 문제는 아니지만 물이 많은 조건과 적은 조건에서의 뿌리의 변화에 대한 해석의 문제가 2016년 10월 교육청 고3 생명과학 원 15번에 출제된 적이 있어서 연습문제 6하고요. 연습문제 7번은 이제 연습문제 7이 시험 전날까지 풀어본 문제 그동안 숙제 중에서 중요한 문제만 추린 거거든요. 그래서 두 번 넣어서 연습을 했고요. 또한 디귿 보기에 빛의 세기와 일조 시간을 구분하는 지엽적 암기 내용도 들어있었습니다. 복습 문제의 풀이하고 지엽적 암기가 모두 되어야지만 정확히 정답을 고를 수 있는 조금은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를 틀렸다면 지엽적 암기하고 복습 문제가 잘 안 된 아마 그런 경우일 겁니다.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였고요. 좀 크게 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크게 좀 띄워봤습니다. 이게 왼쪽 문제 이번 중동 기출 문제였고요. 이거는 우리가 풀어봤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요거는 뭘 보여준 거냐면 잎의 면적을 잎을 보여준 거고요. 얘는 뿌리를 보여준 건데 원리는 거의 비슷한 원리의 문제였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학생들이 그걸 또 실수할 수 있는 게 양엽과 음엽이라는 게 있는데 양엽이란 건 양엽 빛이 많이 들어오는 곳에서의 잎이고요. 음엽은 빛이 적게 들어오는 곳에서 적응한 잎인데요. 양지식물과 음지식물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양지식물은 양엽을 가지고 있고 음지식물은 음엽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거든요. 양지식물은 양엽과 음엽을 같이 갖고 있습니다. 빛을 잘 받는 곳은 양엽이고 잘 안 받는 곳은 음엽. 그리고 음지식물 같은 경우는 다 음엽만 갖고 있는데요. 근데 그거에 대한 것도 알고 있으면 문제를 해석하는데 아마 조금 편했을 겁니다. 그것도 짚어주었던 내용이고요. 사실 그게 좀 시험에 나왔으면 했었는데 그 내용은 나오진 않았고요. 그걸 알고 있으면 좀 이해하기 쉽게 문제를 해석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까지 해서 20분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21번부터 24번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21번 문제 생명과학 문제였고요. 난이도는 하 3.1점 배점의 쉬운 문제였습니다. 문항 분석 읽어볼까요? 환경에 따른 생물의 적응 현상을 암기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쉬운 문제였습니다. 요거 틀렸으면 지엽적 암기가 안 된 거예요. 교과서에 있는 거랑 학교 학습지에 있는 거랑 선생님 필기해 주신 거랑 싹 정리를 해서 직보 때 짚어줬거든요. 근데 직보 날 그걸 어떻게 다 외우냐고요? 그쵸. 직보 날 다 못 외웁니다. 그래서 일단 교과서에 있는 거는 저희 학원 교재에 넣어서 매주 복습을 하면서 외우도록 유도를 했고요. 그리고 시험 2주 전부터는 저희가 숙제를 줄 때 과제장에 보면 학원 교재를 읽지 말고 교과서하고 학습지를 읽으라고 항상 그렇게 제가 과제장을 내주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외워져야 되는 거였고요. 그리고 직보 때는 그걸 외워진 것들을 좀 정리하는 그런 수업이었습니다. 자, 21번 봤고요. 다음 22번 보겠습니다. 생명과학 문제였고요. 배점은 3.2점의 난이도 하 쉬운 문제였습니다. 문항 분석 읽어볼까요?
생태계의 먹이 관계를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쉬운 문제였습니다. 이것도 틀렸으면 기본적인 공부가 너무 안 된 아마 그런 경우일 겁니다. 아주 쉬운 문제였습니다. 다음 23번 문제 보겠습니다. 배점은 3.3점의 난이도 중 문제였습니다. 문항 분석 읽어보겠습니다. 생태계 평형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였습니다. 디귿 보기가 조금은 까다로울 수 있었지만 복습 문제로 여러 차례 물어보았고 그리고 직보 때도 짚어준 내용이라서요. 아마 디귿 보기 그렇게 어렵지는 않게 풀었을 거고요. 이거 틀렸다면 기본적인 공부가 잘 안 된 아마 그런 경우일 거예요. 숙제도 잘 안 된 경우일 것 같습니다. 다음 24번 객관식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생명과학 문제였고요. 3.4점 배점의 난이도 중 정도의 문제였습니다. 이것도 23번과 마찬가지로 생태계 평형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였습니다. 조금은 난이도 있는 개념이긴 하지만 항상 출제되는 유형이라서 복습 문제나 직보를 통해서 여러 차례 짚어준 내용이고요. 직보 자료에 있는 거 그대로 출제가 됐고요. 이건 이제 돌개했지만 뭐 똑같은 거고요. 출제가 됐고 사실은 저희는 이건 1차 소비자가 일시적 증가한 문제인데요. 이게 학교 교과서에 있습니다. 1차 소비자가 증가한 게 있는데요. 저희는 다른 게 증가하면 어떻게 될지도 다 표로 한번 정리를 해봤거든요. 1차가 증가할 땐 이렇게, 2차가 증가하면 이렇게, 그리고 뭐 그런 생산자가 어떻게 바뀌면 이렇게 된 것들을 다 정리를 했었는데요. 교과서에 있는 게 그대로 나왔습니다. 난이도는 중 정도의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객관식 문제 해설을 다 마쳤고요. 다음은 서술형, 다음 파일에서 서술형 해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술형 1번부터 7번까지 한꺼번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번 물리문제였고요. 배점은 4점이었고 난이도는 하 문제였습니다. 전자기유도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를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였고요. 이 문제 틀렸다면 기본적인 공부가 안 된 경우일 거예요. 아니면 뭐 실수를 했거나요. 실수를 하는 경우는 공부량이 많아지면 두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엄마 아빠가 실수를 좀 하시는 부모님이 유전자를 주신 경우도 있고요. 두 번째는 공부량이 많지 않으면 긴장해서 시험장에서 여유가 없어서 우리 아이들이 지금 중1 때 풀었던 수학 문제를 갖다 주면 실수할까요? 안 하겠죠. 시험지를 대할 때 중1 시험지 대하듯이 공부를 많이 해놓으면 실수가 굉장히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대책은 똑같습니다. 부모님께 유전자를 받았거나 공부량이 적거나 공부를 많이 하면 공부량을 절대적인 양을 많이 늘리면 실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이건 아마 공부가 너무 안 됐거나 기본적인 게 안 됐거나 아니면 실수한 경우가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은 2번 문제 보겠습니다. 배점은 1.1.1점, 3점에서 난이도는 상학 문제였습니다. 자, 문항 분석 읽어볼게요. 변압계의 원리와 계산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변압기의 계산 문제는 물리 2 과정에 있고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 문제풀이 방법이 다 다른 여러 유형의 문제들이 있어서 가문수를 물어보는 경우, 전압을 물어보는 경우, 전류, 또는 저항 물어보는 경우 풀이가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어떤 식을 어떤 경우에 써야 될지 우리 아이들이 되게 혼란스럽고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이를 한 번에 풀 수 있는 표를 제가 만들어서 항상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2주차 진도 수업후에 오랫동안 연습을 했습니다. 다소 어려운 문제이긴 하지만 숙제만 잘해왔다면 정답을 잘 썼을 거고요. 이거는 직보자료는 아니고 시험 전날까지 풀 문제 해설지에 있는 거거든요. 제가 수업 시간에 제가 만든 방법으로 좀 독특한 방법으로 문제풀이를 하는 경우에는 연습 문제도 다 해설을 그걸로 바꿔놓습니다. 연습 문제들이 보면 고3 문제들, EBS 문제들 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 고3 문제나 EBS 문제 같은 경우에는 문제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 풀이가 다른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근데 그걸 같은 방법으로 다 풀 수 있도록 제가 해설을 다 바꿔놓고 또 이렇게 어려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얘들아 순서는 이렇게 해야 되고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순서대로 풀면 되고 순서도 정해주고 이렇게 해설을 다 바꿔놓고 문제를 연습 문제를 복습 문제를 나눠주게 되거든요. 그렇게 풀었으면 어렵지 않게 풀었을 그런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 틀렸다면 복습 문제 숙제가 아마 잘 안 된 그런 경우일 겁니다. 자, 다음은 3번 문제. 범위는 지학이지만 화학 선생님께서 수업하신 부분입니다. 0.5점 4개에서 2점이었고요. 난이도는 중 정도의 문제였습니다. 문항 분석 읽어보겠습니다. 유선형 광물의 결합구조 이름과 광물 이름을 쓰는 지엽적인 암기 문제였습니다. 결합구조와 결정형을 꼭 구분해서 얘들아 이거 결합구조랑 결정이랑 바꿔 쓰면 안 돼. 결합구조 물어봤을 때는 이걸로 써야 되는 거고 결정형 물어봤을 때는 이걸로 써야 되는 거야 라고 직보 때 짚어줬는데요. 이번 시험에서는 결합구조 이름을 쓰라고 나왔고요. 아마 이거 안 짚어줬으면 분명히 결정형으로 쓴 학생들이 아마 종종 있었을 거예요. 근데 짚어줬기 때문에 결합구조로 아마 잘 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강조했었고요. 직보 수업을 잘 듣지 못했다면 아마 결정형으로 답을 써서 결합구조가 아니고 결정형 부분을 답을 써서 감점될 수도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지엽적인 암기가 잘 안 되었거나 직보 수업을 잘 안 들은 경우에 감점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음 서술형 4번 문제. 지약 문제였고요. 이것도 화학 선생님께서 수업을 하셨습니다. 배점은 2 더하기 2에서 4점이었고요. 난이도는 중정도의 문제였습니다. 문항 분석 읽어보겠습니다. 규산형 광물의 특징을 암기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였습니다. 지약 단원이지만 화학 선생님께서 수업을 하셔서 교과 외 화학적 내용까지 설명을 하셨고 당연히 집부터 집어줬죠. 학교 필기에 있었으니까요. 학교 필기의 내용을 보고 자료에 넣어서 조이하도록 당부를 했는데요. 안정도를 비교하는 거였거든요. 이제 지엽적인 암기가 잘 안 되었거나 직보 수업을 잘 안 들었을 때, 그리고 또 이거를 아마 화학 결합을 끊는 데 필요한 에너지 때문에 이런 건데요. 그거를 못 썼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거랑 관련이 있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관련이 있거든요. 있어놨거든요. 제가 그 서수형 쓸 때는 아이들한테 당부하는 게, 얘들아, 서수형은 나보다 한 살 어린 동생들이 이해할 수 있게 쓰자. 너무 초등학생이 이해할 수 있게 쓰면 너무 길어질 거고, 그때는 키워드를 아마 길게 설명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을 텐데, 그러면 또 키워드가 안 들어가는 경우니까 틀리게 될 거고, 또 이 정도는 선생님도 아시겠지 라고 해서 너무 간단하게 쓰면 또 키워드가 안 들어가겠지, 설명이 충분치가 않겠지. 그래서 한 살 어린 동생이 쓰도록 해야 되는데, 둘 중에서 뭘 선택해야 될지 고른다면 더 주의해야 될 건 자세히 쓰자. 가능한 자세히 쓰는 게 더 낫다. 생략하는 것보다, 선생님도 아시겠지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가능한 자세히 쓰는 게 더 낫다라고 이제 제가 아이들한테 얘기했거든요. 그렇게 썼다면 아마 감점이 안 됐을 텐데, 이 정도는 아시겠지라고 썼다면 아마 감점이 될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서술형 4번 봤고요. 다음 서술형 5번 문제 보겠습니다. 물리지만 화학 선생님께서 수업을 하셨고요. 배점은 1점의 난이도 하 문제였습니다. 문항 분석 읽어보겠습니다. OLED 유기발광 다이오드의 장점을 3가지 쓰는 암기 문제였습니다. 진도 수업 때 LCD와 비교한 LED나 OLED의 장점을 표로 정리해줬고요. 이 중에서 3가지를 골랐으면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 틀렸다면 아마 지엽적인 암기가 안 된 그런 경우일 겁니다. 이건 문제 직보 때도 얘기해줬고요. 학원 교재에도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6번, 서술형 6번 생명과학 문제였고요. 배점은 1 더하기 1, 2점 문제였고 난이도는 중정도의 문제였습니다. 자, 문항 분석 읽어보겠습니다. 람사르 협약의 목적과 이행 내용이 무엇인지 쓰는 지엽적 암기의 문제였습니다. 교과서에 제시된 4개의 협약 중에서 람사르 협약이 가장 중요하며 습지보호에 대한 협약이라고 진도 수업 때 이거 굵게 해줬거든요. 습지보호야 얘들아, 람사르가 4개 다 중요해. 이거 4개 서술형 나올 수 있어, 제목이. 근데 혹시 그거 외에 하나가 나온다면 아마 람사르가 나올 거야 라고 했는데 람사르가 나왔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고요. 우리 아이들이 할 게 너무 많아요. 이거 다 외워야 되잖아요, 사실은. 이번엔 람사르가 나오긴 했지만 다른 게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등부에서 참 만점 받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진도 수업 때 얘기해 줬고요. 직부 때도 얘기해 줬는데 지엽적 암기가 안 되었다면 아마 감점 되기 쉬운 그런 문제였을 겁니다. 이 문제에서 감점을 받았다면 지엽적인 암기가 잘 안 된 그런 경우일 겁니다. 다음 마지막 서술형 문제 7번 문제 보겠습니다. 7번 생명과학 문제 2 더하기 2에서 4점 문제였고요. 난이도는 하, 쉬운 문제였습니다. 물이 많은 환경과 적은 환경에 적응한 식물의 특징을 설명하는 지엽적 암기 문제였고요. 이 문제 또한 감점을 받았다면 아마 지엽적 암기가 잘 안 된 그런 경우일 겁니다. 까지 해서 해설을 마쳤고요. 혹시 해설만 보신 경우에는 총평을 좀 꼭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번 시험 준비도 부족함 없게 준비될 수 있도록 좀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